안녕하세요, 구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가 가계부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만이더라고요. 그동안 가계부 결산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 중단을 했었냐면 제가 신혼 때보다는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지출도 생기고 생활비랑 뭐 사업 경비 이런 경계선이 모호한 그런 지출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산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매달은 아니어도 이번 달에는 굉장히 관리를 잘했고 네,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설 때는 한 번씩 가계부 리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돌아온 가계부 리뷰 시작합니다. 고고고! 지금 이 촬영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저희 집은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인 가구이고요. 결혼한 지는 벌써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신혼부부는 졸업을 했고 험부부라고 해야 되나? 신혼 때부터 소득이 60% 이상은 항상 저축을 했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지출은 조금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소득을, 몸값을, 투자를 조금씩 더 늘려오면서 지금도 60, 70%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가계부를 기록한 지가 이제 8년이 됐어요. 아니, 세월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이렇게 조명을 받아도 피부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루틴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게 바로 가계부고요. 저는 사실 신혼 때에 비해서 소득도 많이 늘었고 감사하게도 SNS 관련해서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제가 만든 가계부도 잘 팔리고 소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계부를 절대 놓지 않았어요. 단 한 달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막 월 1억씩 벌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가계부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자, 이번 달에 좀 어떻게 썼나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고정 지출입니다. 이번 달에 248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냐? 일단 제가 몇 개월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대출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거의 100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한 1, 2년 동안 거의 대출이자가 없다가 다시 생기니까 와, 이게 부담이 상당하더라고요. 제외하면 148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고정 지출로 관리비, 도시가스, 뭐 대출이자, 용돈, 보험료, 통신비, 아이 뭐 학원비 같은 거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거나 금액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매달 나가야 하는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려면 고정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좋아요. 똑같이 500을 벌어도 고정지출이 100인 집과 200인 집과 나중에 맘먹고 지출을 줄이려고 했을 때 어떤 집이 훨씬 쉬울까요? 그쵸. 고정지출이 적어야 쉬워요. 고정지출은 내 발목을 붙잡는 지출의 개념이에요.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잖아요. 최대한 슬림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지출 카테고리별로 항목 하나하나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거비는 131만 원을 썼습니다. 대출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원래는 한 90만 원 중후반 정도였는데 금리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100만 원이 거의 이제 넘어갔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저도 이런데, 진짜. 빨리 대출 이자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14,220원 정도 나왔고요. 관리비가 약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보통 커뮤니티 이용료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뭐 골프장부터 헬스장, 카페, 브런치도 팔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별로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뭐 도시가스. 나중에 고지서 나오고 나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12월이지 그럼 11월에 쓴 게 12월에 나오겠네. 난방비로 한 10만 원 정도는 더 책정을 좀 해놓자라던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짜자자. 그리고 두 번째 식비입니다. 68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3인 가구인데 이 정도면 진짜 적게 쓴 거예요. 요새 물가 여러분 아시죠?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식비가 올해 제가 가계부 통계를 보니까 최저치예요. 가장 적게 쓴 한 달이었어요. 일단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같이 집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아껴 쓸 땐 75만 원,
조금 여유 있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까지 맞춰야지 라고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평균 거의 한 75만 원 정도 선으로 맞춰 왔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장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저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올게요. 잠깐만요. 짜잔! 다시 왔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방송. 자, 어디까지 했지 근데? 장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자, 워킹맘 분들은 바쁘실 때 있어요. 진짜 회사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이사 준비든 투자든 뭐 하면서 바쁠 때, 그때 보통은 뭐 집밥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배달시켜, 외식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일단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재료로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 먹었어요. 바쁘니까 되게 요리에 공을 들일 수가 없어요. 감자, 양파가 있었다. 집에 참치캔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럼 참치캔에다가 그 감자랑 양파만 썰어서 넣고 고추장 풀고 간만 맞춰가지고 참치, 감자, 짜글이 이런 거 그냥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오거든요. 반찬 6종 사는데 비용이 14,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한 3, 4일 정도는 먹거든요. 그럼 별 생각 없이 밥만 앉혀놓고 반찬이라 먹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바쁠 때 그냥 배달 외식을 선택을 하면 플라스틱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환경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막 다 정리하고 씻어야 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반찬 다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버려야 돼.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그리고 헹궈가지고 또 버려야 돼. 그러면 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야 돼. 이런 것들도 다 일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반찬 사온 거 딱 해놓고 그리고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방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집밥을 많이 하긴 하지만 집밥만 해야 식비를 줄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인데 저는 최대한 집밥을 하고 주말에는 보통 한 끼 정도는 외식을 해요. 근데 최소화해요, 평소에는. 그런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게 근사하고 좋은 데를 간다라고 많이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호텔 브런치를 간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호텔 가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한 2년, 3년 가니까요. 이제 약간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누가 보면 무슨 몇 억짜리 무슨 VIP 회원인 줄? 그런 게 아닌데도 브런치나 뷔페 같은 거 즐기거나 이런 정도인데도 계속 가니까 감흥이 처음보다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소고기 한우집 있잖아요. 로컬 맛집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금방 생각이 난 건데 가계부를 이렇게 녹화본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라방을 하면서 가계부 언박싱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결산하는 느낌으로.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다음은 생필품입니다. 12만 원을 썼고요. 닥터하우스 주전자를 샀고 제가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곡물차를 좀 즐겨 먹는 편이고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 델몬트 유리병에 엄마가 그 보리차 끓여가지고 넣어주면 그렇게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커피를 안 마시긴 하는데 이렇게 곡물도 사고 주전자도 좋은 거 사려고 했더니 5만 원이 넘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만족스러운 소비였어요. 그 밖에 뭐 물티슈, 칫솔 이런 것들 보충을 좀 했습니다. 꾸밈과 의복비는 14만 원. 사실 올해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쇼핑 줄이기 선언 해가지고 올려놨었어요. 1월 말인가? 근데 아직까지는 어찌어찌 버티곤 있는데 곧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리하게 내가 계획을 잡았었구나. 12월에는 이미 조금 폭발을 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줄었기 때문에 의복비는 하나도 지금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옷 쇼핑 줄이기였지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맨날 기초나 이런 걸 발라야 되기 때문에. 미용실 8만 원이 나온 게 남편이 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펌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하라 막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애가 어린이 펌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 머리인데 너무 비싸게 펌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동네에 나이스가이라고 커트가 뭐 한 10,000원
펌이 한 33,000원인가? 막 그래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 뭐 금방금방 자라니까 거기서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여기 가봐라. 근데 남편이 또 알죠. 막 이런 저가 체인 미용실은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 남자들은 꼭 그게 있다. 뭐 그 미용실이 중요해? 사실 헤어 디자이너가 중요하고 내 머릿결 얼마나 어울리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괜찮은 데를 찾아가지고 본인이 첫 방문 고객해서 뭐 20% 할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갔다 왔는데 무려 8만 원을 썼어요. 사실 8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첫날에는 잘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머릿결이 많이 상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냥 첫날이라 그런가 하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펌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왜 머리 젖은 상태로 고데기를 막 지지면 다 이렇게 꾸불꾸불 대고 개털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상하니까 또 웃기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커트를 하고 나니까 사람 머리가 됐더라고요. 펌을 하라고 시켰더니만 8만 원을 주고 개털을 얻어온 거예요.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다음에는 무조건 그냥 아이 다니는 그 미용실에 데려가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8만 원은 되게 후회되는 소비라는 거예요. 62,000원의 이 화장품을 썼는데 화장품은 막 비싼 거를 그렇게 사는 편은 아닌데 집에서는 나름 막 팩도 열심히 하고 피부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은 한 달에 몇만 원씩은 꾸준히 나가는 편이에요. 옷을 줄이면 줄였지 이런 기초 화장품이나 한 번씩 떨어져서 보충하는 메이크업 제품은 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저는 방송을 하니까 이번에 예상보다는 조금 초과가 됐어요. 옷을 안 샀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건강 13,000원 썼습니다. 와, 감사하게도 아이가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가지고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건강한 게 돈을 버는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요새.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작한 게 공복에 올리브유 먹기, 그리고 유산균 챙기기, 몸에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을 정말 열심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출퇴근길에 강제 걷기 운동이라도 했잖아요. 이제 집에서 보통 일을 하니까 어떤 때는 주말 한 번 빼고는 밖에 전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뭐 등원시킬 때 정도 빼고는 계속 집에만 앉아 있다가 밥 먹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진짜 많이 떨어졌고 되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영양제 같은 거 비싼 거 많잖아요. 그럼 되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거나 체력이 좋거나 건강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예방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건강 기능식품이니까. 근데 이제 정말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니까 지금 내가 방치했다가는 정말 위험하겠구나라는 거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가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도 액상형이 가장 흡수율이 좋거든요. 액상형, 그 다음이 패치형, 그 다음이 뭐 젤리나 알약 형태나 이런 것들. 비싼 값을 하더라도 그만큼 흡수가 되고 내 몸이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어쨌든 영양제가 기존에 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영양제 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아프면은 돈 모으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자기계발 비용은 26만 원을 썼습니다. 남편이 이제 축구를 다녀요.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파트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유료예요. 한 번 갈 때마다 3,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저희 셋이 같이 이제 갈 때는 9,000원씩 드니까 요거만 좀 몇 번씩 가도 비용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친구들 놀러 오거나 할 때 커뮤니티 시설 같이 이용하는 경우 있을 때 그런 거를 다 포함한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용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한 30만 원 선에서 계속 예산을 잡고 쓸 계획이고요. 자동차 비용은 31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죠. 이번에 고향을 방문했어요. 남동생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돌잔치가 있었거든요. 고향을 방문할 때는 아무래도 주유비도 좀 더 많이 들고 뭐 톨비 같은 것도 좀 발생을 하고 소모품 교체하는 일이 있었어요. 택시비가 7,200원이 있죠. 제가 택시를 타는 케이스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적인 거. 사업 관련 미팅이 있을 때
근데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효율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거니까 택시를 타는데 요거는 생활비가 아니라 사업비용으로 지출을 하죠. 그래서 저희 이 생활비 가계부에는 없어요. 그럼 생활비 가계부에 기록되어 있는 택시비는 바로 아이랑 둘이 어딘가 이동을 하게 될 때, 보통 아이랑 외출할 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죠. 차가 한 대다 보니까 남편이랑 제가 중복으로 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랑 외출을 하는데 비교적 좀 가까운 거리다. 그럴 때는 아이랑 같이 그냥 택시를 타고 남편이 좀 더 멀리를 가면 가져가라고 주고. 요번에 아이랑 그 주말에 홍대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발생했던 택시비입니다. 자녀 비용은 54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생활비에 없는 이유는 예전 영유 여기 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저는 이제 1년치를 미리 선결제를 해놨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불규칙한 직업이잖아요. 소득이 막 들쭉날쭉해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저의 소득으로 인해서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게 싫어가지고 미리 그만큼 돈을 모아놨고 먼저 선결제를 해서 따로 나가는 게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 구체의 작가 약간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아이 영유를 보내다니 뭐 이런 댓글을 본 적도 있거든요. 되게 편협한 사고방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왜냐면 사람이 그 가치를 두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생활비를 컨트롤하면서 가계부 꾸준히 쓰면서 과하지 않게 나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모든 면에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 사실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먹는 것에 가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여행하는 거, 새로운 걸 배우는 거, 또 누군가는 자녀 교육비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다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거기에서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뭐 아끼기만 하려고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영유로 왜 보낼 수 있을까요?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절제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 영유 보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또 그게 또 뭐 유효하게 될 수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모은다는 이유로 안 쓴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쓸데없는 거 아끼셔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이동시켜서 쓰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뭐 남의 돈을 내가 훔쳐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돈을 벌고 모으고 그거를 또 원하는 데 쓰겠다는데 그쵸?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자, 54만 원이 나왔는데요. 일단 육아용품은 26,000원 얼마 안 썼죠? 체험활동비는 저희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숲체험을 다니거든요. 요거 서울시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회에 2만 원이에요. 보내는 거 있고 교육도서 비용은 뭐냐면 이제 사교육 포함이에요. 지금 이제 축구 교실을 다니거든요. 요 비용이 한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모바일 학습지 수학을 해요. 아이가 약 4만 원대 정도 나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겨울이어서 애 옷을 조금 샀고 금방금방 크긴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옷은 텀이 좀 길잖아요. 다시 입으려니까 좀 짧은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샀고 참 안 살 수도 없고 비싼 거 사주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 퀄리티 낮은 거 사자니 또 그건 또 이쁘지도 않고 입히기도 싫고 참 딜레마예요. 그죠? 진짜 나머지 유치원이 27만 원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한 달에 교재비가 10 얼마씩 따로 나가거든요. 또 이번에 그 생일인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있었고 유치원 친구들이랑 가까운 근교에 캠크닉을 다니고 왔어요. 회비로 낸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행 비용은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인 가족이랑 같이 파주에 캠크닉을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이 세렌디피아라는 곳인데요. 신상 캠핑장이어서 시설도 되게 좋고 좀 늦가을에 가긴 했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요거는 추천이요. 내돈내산했어요. 기존에는 1년에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호캉스를 갔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호텔 브런치, 호캉스 이런 게 어느 순간 약간 질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당일 캠핑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갔어요. 또 아이가 어리니까 1박 하는 건 굉장히 짐도 많고 부담스러운데 당일로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는 되게 깔끔하게 놀기가 좋아가지고 올해 몇 군데 갔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자, 문화생활은 7만 원 나왔습니다. 영화관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아이랑 둘이서 홍대에서 고양이 카페에 갔다 왔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입장료 한 10,000원 정도? 고양이 간식 같은 거 합하면 둘이서 한 25,000원 정도인데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굉장히 잘 놀고 왔어요. 아이도 이제 동물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추천드려요. 이번에 아이 경제교육을 위해서 벼룩장터에 셀러로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했고 뚝섬 그 장터에서 열렸었거든요. 미리 신청을 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아이가 안 쓰는 장난감이나 책이나 제가 옛날에 쇼핑몰 하다가 망했을 때 남았던 액세서리 재고들이 꽤 많았었어요. 슬퍼. 아무튼 그런 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막 장사도 하고 사세요 사세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가서 한 2만 원어치 또 남들 파는 거 보면서 또 사기도 하고 아이가 막 돈 받고 세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또 하면은 참여를 하려고요. 옛날에 코로나 때는 없었는데 다시 재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조사는 36만 원. 고향 방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용돈을 간 김에 드렸고요. 여기 조카 돌잔치도 사실 제가 적지 않은 금액을 줬어요. 내 가족의 큰 행사는 가족 통장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생활비로 따로 잡지 않는 이유가 쿠팡 파트너스랑 그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들어온 것들이 한 달에 뭐 짜잘하지만 몇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제 생활비로 들어오지 않고 애초에 이 가족 통장으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소득으로 잡지 않아요. 몇백만 원 정도 쌓여 있는데 환갑, 칠순, 뭐 돌잔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빼가지고 주죠. 보험료는 한 45만 원 정도 나가요. 옛날부터 거의 통일인 금액입니다. 통신비는 7만 원대가 보통 나오거든요. 저는 원래는 한 7만 원대 요금을 쓰고 있어요. 가족결합 할인을 받아서 한 30% 시댁가족이랑 이렇게 묶었거든요. 5개 회선을. 요금제 할인이 25% 들어가서 토탈 한 55%가 적용이 돼요. 기본적인 요금이 한 3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남편은 원래는 법인폰을 썼었는데 육아휴직을 하면서 폰을 반납을 하고 알뜰폰을 새로 개통을 했어요. 10,000원대로 하나 가입을 했고 알뜰폰은 그 모요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6개월이나 7개월 동안 요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그리고 약정 기간도 7개월 정도니까 또 끝나면 갈아타 할 수 있는 그렇게 혜택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이밍 잘 맞아서 가입하면 그냥 계속 공짜로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폰이 있는데 바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공짜로 쓰고 있어요. 인터넷 연결 비용이 한 16,5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집은 TV가 있긴 한데 케이블 연결해서 보진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케이블 연결한 적이 생각해보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 삼성 세리프 TV로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신기한 게 그 케이블 같은 느낌의 수십 개의 채널이 무료로 여기 세팅이 되어 있어요. 채널이 바뀌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보진 않지만 손님 오거나 엄마 아빠 오시면은 뭐 지루해 하시거든요. TV 없으면. 그럴 때 틀어주기는 괜찮더라고요. 나가는 비용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토탈 이번 달 생활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4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예전에도 400만 원 초반대는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소득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는 나쁘지 않은 지출이었다. 사실 대출이자가 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번 달에는 몇몇 초과한 항목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나름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무려 1년 6개월 만에 가계부 언박싱을 가지고 왔는데 재밌었나요? 제가 새벽이 되니까 약간 졸리기도 하고 살짝 텐션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재밌다는 반응 많으면 다음에 또 가지고 올게요. 지금 비몽사몽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